쨍그랑 펄펄 끓던 된장찌개가 담긴 낡은 뚝배기가 허공을 가르며 차가운 장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시뻘건 국물과 으깨진 두부 조각들이 하얀 벽지를 타고 흉측하게 흘러내렸고 매캐하고 짠 냄새가 비좁은 단칸방 안을 매섭게 채우기 시작했다. 이년아, 내가 간을 슴슴하게 맞추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 늙은 시어미 혈압까지 올려서 기어이 관짝에 쳐넣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입술을 비집고 터져나온 목소리는 짐승의 쇳소리처럼 거칠고 표독스러웠다. 나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문지방을 가리키며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 수진을 향해 악을 썼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아들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 이 집구석에서 한 발짝도 들이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란 말이다. 수진은 내 발악에도 한치의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엎어진 밥상 언저리에 흩어진 뚝배기 파편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한겨울 수산시장에서 얼어붙은 동태 대가리를 치고 갈치를 토막내느라 벌겋게 부르트고 쩍쩍 갈라진 수진의 두 손. 그 흉터투성이의 뭉툭한 손가락이 날카로운 사기 그릇 파편에 스치며 붉은 핏방울을 맺게 했지만 그녀는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어머니, 식사 입에 안 맞으시면 제가 얼른 누룽지라도 다시 끓여올게요. 날씨가 많이 차요. 화내시면 기침 더 심해지시니까 진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평온했다. 핏물이 번진 손으로 걸레를 쥐고 엎질러진 찌개 국물을 닦아내는 그녀의 구분 등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러지듯 내려앉고 있었다. 그 참담하고도 거룩한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나는 속으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오열하고 있었다. 아, 수진아, 내 불쌍한 아가, 제발 나를 버려라. 나를 저주하고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악을 쓰며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박차고 나가다오. 왜 너는 이 늙고 병든 시어미의 독설 앞에서도 미련하게 그 무릎을 펴지 않는 것이냐. 내 하나뿐인 아들이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혼절을 거듭하던 28배 어린 며느리는 아들이 남기고 간 빚더미와 늙은 시어미라는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자신의 가녀린 어깨 위에 짊어졌다. 보육원 출신으로 평생 가족의 온기라곤 받아본 적 없던 수진에게 우리 모자는 처음으로 생긴 진짜 가족이었다. 아들이 죽은 뒤 친척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수진에게 새 출발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친딸 할게요. 그날부터 수진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만지고 비린내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하루 10여 시간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 관절염으로 알아누운 내 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밥을 지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그녀는 내 며느리이자 기둥이었고 내 아들이 남겨두고 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이었다. 하지만 석 달 전 나는 동네 의원의 허름한 진료실에서 내 간에 성인 주먹만 한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길어야 6개월. 수술도 항암도 이미 의미가 없는 말기암이었다. 의사의 선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캄캄한 골목길에서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내 병원비로 수진이가 수산시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그 알량한 전세 자금을 갉아먹을 수는 없었다. 이제 겨우 33. 아직 봄꽃처럼 만개해야 할 내 가여운 며느리의 남은 청춘을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시어미의 병수발로 썩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악기가 되기로 했다. 수진이 내 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표독스럽고 잔인한 시어머니의 탈을 쓰기로 한 것이다. 손버릇이 그따위니 서방 복도 없지. 내가 너 꼴 보기 싫어서라도 확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수진을 향해 다시 한번 모진 저주를 퍼부었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에 꽂힐 때마다 내 영혼 역시 수만 갈래로 찢겨나가며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다 치웠어요. 얼른 누우세요. 제가 시장 가는 길에 약국 들러서 파스 좀 사올게요. 수진은 깨진 뚝배기 조각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묶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실핏줄이 터져 있었지만 끝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모진 구박이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 모든 상처를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끽, 쾅. 낡은 철대문이 닫히며 수진이 새벽의 어둠 속 일터로 향하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그제야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방바닥에 남아있는 찌개 국물의 얼룩과 수진의 손가락에서 떨어져 내린 붉은 핏방울 하나. 나는 그 핏방울 위로 내 얼굴을 비비며 가슴을 치고 또 쳤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천벌을 받아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버리고 떠나거라. 단칸방의 얇은 창호지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울음소리를 집어삼키며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이토록 잔인하고도 지독한 사랑의 거짓말이 핏빛 새벽을 뚫고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다. 내 오른쪽 갈비뼈 아래 깊숙한 곳에 다리를 튼 암덩어리는 하루가 다르게 맹렬한 기세로 내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밤중이면 내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수진이 깰세라 얇은 이불을 입에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삼켜야만 했다. 눈자위는 샛노랗게 황달이 번져갔고 피죽 한 그릇 먹지 못한 사람처럼 뺨은 흉측하게 움푹 패어 들어갔다. 내게 남은 시간이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증거였다. 서둘러야 한다. 내가 이 앙상한 뼈다귀만 남기고 숨을 거두기 전에 기어이 저 미련한 아이의 정남이를 떨어뜨려 이 집구석에서 쫓아내야만 한다. 오후 4시. 평소라면 밤 9시나 되어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올 수진이 웬일로 해가 채 지기도 전에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은 수진의 품에는 꽁꽁 싸맨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시장에 물건이 일찍 떨어져서 도매장 아저씨가 일찍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언손을 호호 불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짠 바닷물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환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일찍 끝났으면 돈 10원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해야지. 팔자 좋게 해가 중천인데 기어들어와? 내년이 그렇게 게을러 터졌으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일찍 단명한 거 아니냐. 나는 벽에 기대 앉은 채
들어오자마자 숨을 고르는 며느리를 향해 또다시 독사처럼 표독스러운 저주를 내뱉었다. 내 입술을 타고 흐르는 그 잔인한 말들이 며느리의 가슴에 생채기를 낼 때마다 내 간장 역시 시퍼렇게 멍이 들며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수지는 내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부스럭거리는 비닐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퍼진 것은 생선 비린내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진하고 쌉싸름한 한약의 냄새였다. 어머니 요즘 밤마다 끙끙 앓으시고 통식사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시장 앞 한의원 가서 원장님한테 어머니 증상 꼼꼼히 말씀드리고 지어온 약이에요. 녹용도 제일 좋은 걸로 넣었대요. 이거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수진이 꽁꽁 얼어 터진 손으로 내민 것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값비싼 보약 한 첩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녹용이 들어간 보약. 한겨울 수산시장 바닥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생선 대가리를 쳐내는 수진의 일당으로는 꼬박 2달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줄 수 있는 거금이었다. 저 미련한 것이 시어미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 핏물 같은 돈을 모아 내 목숨을 연장하겠다고 저 약을 지어온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저 굽은 어깨를 끌어안고 수진아, 내 딸아, 내가 암에 걸렸단다. 내 돈을 이런 늙은이 살리겠다고 쓰지 마라. 엉엉 소리내어 울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눈물을 보이면 이 착해 빠진 아이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 팔아서라도 내 병원비를 대겠다고 덤벼들 것이 뻔했다. 나는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며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악기의 탈을 뒤집어 썼다. 이 미친년이 내년이 지금 제정신이냐? 나는 수진이 내밀던 따뜻한 약봉지를 거칠게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팩이 터지며 진갈색의 한약이 차가운 장판 위로 속절없이 쏟아져 내렸다. 방 안가득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진한 약초 냄새. 그것은 약이 아니라 내 며느리가 얼음물 속에서 흘린 피와 땀의 냄새였다. 어머니, 이거 정말 비싸고 좋은 약인데. 수진의 커다란 두 눈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엎질러진 약물을 자신의 거친 맨손으로 쓸어 담으려 허둥지둥 바닥을 기었다. 비싸고 좋은 약. 내년이 지금 나를 상대로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깟 구정물 같은 걸 먹여서 내 입막음을 하고 나 죽고 나면 이 집구석 전세금 쏙 빼서 도망가려고 이딴 걸 사와? 내가 미쳤다고 내년이 주는 걸 처먹을 줄 아느냐? 나는 바닥을 기며 약을 줍는 수진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그리고는 상자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나머지 한약 파우치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제가 정말 어머니 살려보겠다고 조금만 더 오래 살아달라고 지어온 약이에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수진이 맨발로 쫓아와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처음이었다. 늘 내 모진 구박을 묵묵히 삼켜내던 수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저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아이의 두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 발등을 적셨다. 수진아, 내 아가, 나도 살고 싶다. 내가 지어온 이 따뜻한 약을 먹고 하루라도 더 내 곁에서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가슴속에서는 수만 번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나는 수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쪼그려 앉는 수세식 변기통 안으로 그 귀한 녹용 보약들을 모조리 찢어붓기 시작했다. 콸콸콸. 진하고 검은 약물이 변기통의 차가운 물과 섞이며 속절없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아, 어머니, 제발요. 제발요. 수지는 화장실 문지방에 엎드린 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창자가 끊어질 듯 통곡했다. 그녀의 짐승 같은 오열이 비좁은 화장실 타일에 부딪혀 내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약물까지 모조리 변기에 쏟아버린 뒤 물내림 버튼을 꾹 눌렀다. 싸아 하는 차가운 물소리와 함께 수진의 핏방울 같은 2달치 월급과 나를 향한 그 거룩한 효심이 완벽하게 시궁창으로 씻겨 내려갔다. 봤지? 나는 내년이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안 마셔.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란 말이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나는 엎드려 우는 수진을 타박 넘어 방 안으로 돌아와 방문을 쾅 하고 거칠게 닫아 걸었다. 문이 닫히고 나와 수진 사이를 가로막은 얇은 합판문 하나. 그제야 나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오열하기 시작했다. 변기통에 쏟아버린 것은 보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며 내 스스로 도려내어 하수구에 버려버린 내 자신의 심장이었다. 문 밖에서는 수진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문 안에서는 입을 틀어막은 늙은 어미의 피 끓는 참외의 눈물이 엇갈리며 차가운 단칸방의 겨울밤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이 지독한 거짓말의 대가는 죽어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무간지옥의 형벌로 돌아올 것임이 틀림없었다. 내가 그토록 귀한 녹용보약을 변기통에 쏟아버리고 악을 쓴 다음 날에도 수지는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퉁퉁 부어오른 두 눈과 미세하게 떨리는 굽은 어깨. 하지만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내 머리맡에 따뜻한 숭늉한 사발과 진통제를 조용히 올려두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숭늉의 온기가 내 식어가는 뺨에 닿는 순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미련하고 착해 빠진 아이는 내가 제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쥐어뜯어도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늙은 시어미를 자신의 유일한 우주로 여기는 저 아이의 거룩한 효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 부모 형제 간에도 돈이 얽히면 천륜이 끊어진다 하였지. 내가 내년의 피와 땀을 모조리 훔쳐 달아난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 되어주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며칠 뒤에 늦은 오후, 내 오른쪽 복부를 후벼 파는 암세포의 통증이 극에 달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하지만 나는 진통제를 한 움큼 털어넣고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 나는 집주인과 중개사 앞에서 우리 단칸방의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아니 할머니, 갑자기 방을 빼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알아요? 그 세댁이 새벽마다 생선 대가리 쳐서 피땀으로 마련한 전세금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중개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일부러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카운터 테이블을 탕탕 내리쳤다. 내 아들 죽고 남은 돈으로 얻은 내 집이요. 며느리년이 요즘 내 밥에 독을 타려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당장 오늘 내일 안으로
보증금 절반이라도 먼저 빼주쇼. 이웃들의 혀차는 소리와 멸시 어린 시선이 내 정수리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들 잡아먹고 며느리 피까지 빨아먹는 노인네. 그 치욕스러운 낙인이 내 이마에 쾅쾅 찍히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렇게 소문을 내다오. 우리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의 동정이라도 듬뿍 받아 나 같은 늙은이는 미련 없이 저주하며 잊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쥔 나는 곧바로 버스를 타고 수진의 수산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동네의 부동산을 찾았다. 여기 햇볕 잘 들고 보일러 빵빵하게 돌아가는 따뜻한 소형 아파트 전세 하나 주시오. 계약자는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할 거예요. 내일 당장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는 방금 빼온 우리 단칸방의 전세금과 함께 5년 전 내 아들이 빗길 교통사고로 즉사했을 때 나왔던 사망보험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내 아들의 핏값. 나 죽을 때 관짝에라도 넣어갈 요량으로 수진이 몰래 평생을 쥐고 있던 그 끔찍하고도 시린 돈을 나는 수진이 앞으로 살아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정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쥐어짜듯 나를 괴롭히던 복부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멎으며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낡은 보스턴백에 내 입던 옷가지 몇 벌과 영정사진으로 쓸 낡은 증명사진 하나만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 방바닥에 엎드려 볼펜을 꽉 쥐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진이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다. 수진아, 전세금은 내가 뺐다. 내년이 지어온 약을 변기에 버리던 날 나는 결심했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이랑 한 집에서 늙어 죽느니 이 돈 가지고 나 혼자 남은 여생 편하고 뜨시게 살련다. 죽은 내 아들 목까지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 너는 나를 원망 말고 내 살 길이나 찾아라. 내 아들 잡아먹은 년아,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갈 때마다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편지지의 글씨들을 시퍼렇게 번지게 만들었다. 수진아, 내 불쌍한 딸아, 봉투 안에 내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열쇠를 넣어 두었다. 수산시장 얼음물에 손 담그지 말고 이제는 내 기술 배워서 따뜻한 곳에서 번듯하게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서 나 같은 시어미 일랑은 까맣게 잊고 예쁜 아기 낳고 살아라. 내가 지어온 그 약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지만 나는 이만 깊은 잠을 자러 갈 테니. 차마 종이 위에 적어내지 못한 진짜 편지가 내 목구멍을 타고 거꾸로 삼켜지며 핏덩이가 되어 끌어올랐다. 나는 번진 편지지와 새 아파트의 열쇠가 든 봉투를 엎어진 밥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밤 10시, 수진이 돌아오기 1시간 전, 나는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불 꺼진 단칸방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수진이 매일 밤 내 관절염을 주물러주던 그 시린 장판 바닥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끽, 쾅. 낡은 철대문을 닫고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솜사탕처럼 가벼우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웠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비가 내 병든 육신을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차갑고 외로운 무덤, 이름 모를 무료 호스피스 병동뿐이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도둑년.
나는 그 끔찍한 오명을 내 목에 훈장처럼 걸고 가장 차갑고도 눈부신 속죄의 빗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속을 헤매다 쓰러진 나를 거두어 준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자선병원, 그 중에서도 갈 곳 없는 무연고자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무료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병실 천장에 얼룩진 형광등 불빛이 내 흐릿한 동공 위로 파편처럼 쏟아져 내렸다. 진통제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끔찍한 고통이 수시로 내장 전체를 쥐어짜며 비틀었지만 나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묵묵히 천장만 바라보았다. 지금쯤 우리 수진이는 그 따뜻한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겠지. 언밥 대신 따뜻한 쌀밥을 지어 먹고 보일러 빵빵한 방바닥에 등허리를 지지며 곤히 잠들었겠지. 그 상상 하나만이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이는 내 가련한 육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이자 구원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전세금을 훔쳐 달아난 천하의 폐륜 시어미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진의 가슴 속에 나라는 늙은이는 짐승만도 못한 이기적인 괴물로 끔찍하게 박제되었을 것이다.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그 지독한 증오가 우리 수진이를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할 땔감이 되어줄 테니 나는 서서히 닫혀가는 눈꺼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길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머니, 그때였다. 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고도 익숙한 비명소리가 텅 빈 병실 안을 거칠게 울렸다. 환청일까? 죽을 때가 되니 기어이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구나. 나는 실없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애써 환영을 지워내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내 오른손 위로 무언가 거칠고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지며 내 손가락을 부서져라 올가매 왔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저 수진이에요. 어머니 딸 수진이라고요. 번쩍 굳어있던 내 두 눈이 짐승처럼 크게 뜨였다. 초점을 잃어버린 시야 끝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흠뻑 젖은 수진이가 짐승처럼 오열하며 내 병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 아이의 한 손에는 내가 밥상 위에 남겨두고 왔던 그 삐뚤빼뚤한 편지지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내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계약한 그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가 핏물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나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기어이 표독스러운 악기의 탈을 쓰고 이 아이를 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수진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두 팔로 앙상하게 마른 내 몸통을 으스러지듯 끌어안고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창자가 끊어지도록 통곡했다. 다 알아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오빠 사망보험금,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저 주시려고 다 합쳐서 아파트 얻어주신 거잖아요. 저 살리려고, 저 불쌍한 년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일부러 모집 말하고 도망치신 거잖아요. 어머니 암 걸리신 것도 숨기고. 흐앙. 수진의 짐승 같은 오열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내가 그토록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나의 끔찍한 거짓말은 내 아들의 핏갓 앞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며칠 밤낮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비를 맞으며 온 동네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을 미친 듯이 뒤져 기어이 나를 찾아낸 것이 틀림없었다. 이 미련한 년아, 왜 왔어? 나 같은 늙은이 버리고 내 살 길이나 찾지.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결국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영혼의 끈이 속절없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내가 삼키고 또 삼켰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며 푹 파인 주름골을 타고 흉하게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올려 수진의 흠뻑 젖은 머리칼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수진아, 내 딸아, 내 불쌍한 딸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죽지 마세요. 저랑 같이 그 새 집에 가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발요, 엄마. 수진이 내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 내 오른쪽 복부를 찢어놓던 그 끔찍한 암세포의 통증이 기적처럼 하얗게 부서지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미끄러지듯 나흘 뒤에 고요한 새벽으로 흘러간다. 나는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아이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1분 1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생선을 써느라 흉터투성이가 된 수진의 그 거친 손이 죽어가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비단이불 같았다. 수진아, 네, 엄마. 물 드릴까요? 수진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황급히 내 입가로 얼굴을 다가왔다.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 주어서, 내 딸이 되어 주어서. 나 죽거든 너무 오래 울지 말고 예쁜 옷 입고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살아라. 내 숨결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입꼬리를 끌어올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며느리를 향해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악기의 탈이 아닌 오직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미의 온전한 진짜 얼굴이었다. 수진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내 이마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겨울의 끝자락에 내리는 따뜻한 봄눈 같았다. 그 봄눈이 내 이마에 닿아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주 길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폐륜을 저질렀던 늙은 도둑녀는 그렇게 자신의 가장 눈부신 보석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 수진의 거친 두 손이 남긴 그 뭉클한 온기만이 멈춰버린 내 심장 한가운데에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